2025년 1월에 서울은 잔인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도시를 덮친 그날 밤, 수은주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역 앞 대로변과 달리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뒷골목은 빛조차 얼어붙은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곳,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옆에 한 청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인한. 27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뜨거워야 할 나이였지만 지금 그의 몸은 식어가는 아스팔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로는 칼날 같은 바람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다 닳아빠진 운동화 속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안 보여. 인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하얀 입김으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3일, 그가 물 한 모금, 밥 한 톨 넘기지 못한 시간입니다. 배가죽이 등에 들러붙는다는 관용구가 이토록 끔찍하고 물리적인 고통임을 그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은 더 이상 소화할 것이 없어 자신의 벽을 긁어대는 듯 쓰렸고 머릿속은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어리 하나뿐이라 성인이 되자마자 공사판을 전전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고아 청년의 순진한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배신했습니다. 일당 떼먹고 도망간 소장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허공에 대고 내뱉는 원망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악독한 현장 소장은 인한이 2달 동안 피땀 흘려 모은 400만 원을 들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그 돈은 인한에게 단순한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의 작은 방을 얻으려던 꿈이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엄동설안에 쫓겨난 그에게 남은 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죽음보다 더한 굶주림뿐이었습니다.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텅 빈 배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한의 퀭한 눈동자가 저만치 놓인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 국물이 조금이라도 얼어붙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를 지배했습니다. 짐승처럼 기어가서라도 핥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아냐, 강인한. 정신 차려. 쓰레기를 뒤지면 그땐 정말 끝이야.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야. 인한은 스스로의 뺨을 때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것 하나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더러운 눈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빛이 반짝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낡았지만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홀린 듯 손을 뻗어 지갑을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뭉치와 100만원짜리 수표 여러 장, 대충 훑어봐도 300만원은 좋게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헉, 기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300만원 미의 돈이면 당장 저 앞에 있는 국밥집에 달려가 뜨끈한 순대국밥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에 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따뜻한 물에 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밀린 월세를 내고 다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캄캄한 골목길.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주머니에 넣으면 이 돈은 인한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가져가. 넌 세상한테 뺏기기만 했잖아. 하나님이 너 불쌍해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 일단 살고 봐야지. 내면의 악마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은 도덕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었습니다. 인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갑 안쪽 투명한 비닐 속에 끼워져 있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인한은 의아해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콩알만한 태아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있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우순간 벼락을 맞은 듯 인한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보육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인한아, 내가 비록 부모 없이 컸어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여야 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고름이 나는 법이야. 우리는 가난해도 비겁하게 살지는 말자. 원장님의 따뜻하면서도 엄했던 가르침이 굶주림에 잠식되어 가던 인한의 영혼을 후려쳤습니다. 이 지갑의 주인에게 이 사진은 300만 원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어쩌면 목숨과도 같은 추억일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 누군가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이 물건을 훔쳐서 배를 채운다면 자신은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거지일지언정 도둑놈은 아니야. 인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굶어 죽어도. 남의 돈엔 손 안 대. 인한은 지갑을 탁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파출소로 가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났지만 그는 지갑을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품에 꼭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파출소. 그곳이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비록 3일 굶은 초라한 노숙자 행색이었지만 눈보라를 뚫고 걸어가는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곧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양심의 선택이 25년간 엇갈렸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거대하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역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자 난로의 훈훈한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인한에게는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갑작스러운 온기에 반응하며 사시나무 떨듯 제멋대로 떨려왔고 녹아내리는 혈관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뭐야? 지갑을 주었다고 당직을 서던 김순경이 인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인 경멸과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한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째 감지 못한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옷차림, 퀭한 눈,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혹은 좀도둑의 행색이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주었습니다. 인한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김순경은 지갑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빳빳한 현금 다발과 수표 뭉치. 김순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가늘어졌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을 들고 온 이 초라한 청년이 수상쩍어 보였던 것입니다.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김순경은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관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인한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이거 훔쳤지? 훔쳤다가 금액이 너무 커서 겁나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 김순경이 윽박 지르듯 물었습니다. 이나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주운 겁니다. 맹세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난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김순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분증 내놔봐. 저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이난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김순경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봐. 죽어도 불분명하고 신분증도 없고 딱 보니 견적 나오네. 잠깐 저기 앉아 있어. 김순경은 귀찮다는 듯 구석자리를 손짓했습니다. 이나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현기증이 나는데 마음까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져버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윤서희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대형 그룹의 총수. 평소라면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다녔겠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단정한 올림머리를 했지만 한쪽 구두가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우아함 뒤에 숨겨진 절박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서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김순경이 벌떡 일어나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방금 전 이난을 대하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비굴할 정도의 공손함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안에 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이 친구가 가져온 건데 혹시 손탄 건 없는지. 김순경이 이난을 곁눈질하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희에게 현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자마자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투명 비닐 속에 꽂힌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여보. 서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전 죽은 남편과 함께 보며 웃었던 유일한 유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소중한 초음파 사진.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안 순간 서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이 사진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목숨줄이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어루만지며 안도하던 서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난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이 찾아준 거예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난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퀭하지만 맑고 큰 눈망울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눈, 너무나 낯익은 그 눈 위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맑은 갈색 눈동자. 그것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최진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본능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눈을 알고 있다고. 당신,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창백해진 이난의 얼굴 위로 죽은 남편의 환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사람입니까? 김순경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죽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 행색을 한 낯선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이난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은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새까지.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죽은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아냐, 진수 씨는 죽었어. 하지만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서희의 가슴속에서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희망과 고통이 동시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잔인하고 운명이라기엔 너무나 기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낡은 파출소 안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경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지갑 내용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금이 꽤 많이 들어있던데 비는 돈은 없습니까? 김순경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지만 서희에게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와 수표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할 건 오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지갑 안쪽 깊숙한 곳, 투명 비닐 속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에 사랑하는 우리 아가.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빛바랜 흑백 초음파 사진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순간 서희의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에 뜨거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회장님. 돈은요? 돈은 다 맞습니까? 김순경이 재차 물었지만 서희는 지갑을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진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 그대로네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이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3일을 굶어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학생. 서희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이난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닮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5년 전 남편 최진수가 자신을 바라볼 때 짓던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 그 눈빛이 낯선 청년의 눈동자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인한입니다. 나이는요? 27입니다. 서희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25년 전 2살배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살아있다면 딱 27살이 될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다시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아, 윤서희, 정신 차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벌써 몇 번이나 속았었잖아. 서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만 보면 가슴이 뛰었고 유전자 검사도 수십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불일치였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 거액을 날린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번에도 헛된 희망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기에는 그녀의 심장이 너무 낡고 해져 있었으니까요. 지갑 주인분 오셨으니까 저는 가봐도 되죠? 이난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김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둑 취급을 받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파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꼬르륵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출소가 떠나갈 듯 크고 우렁찬 뱃속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난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김순경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 너 배 많이 고픈가 보다. 그러게 왜 굶고 다니냐? 이난은 창피함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서희가 다급하게 이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팔을 꽉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이난의 낡은 점퍼를 스쳤습니다. 뼈밖에 없는 앙상한 팔뚝이 손에 잡혔습니다.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서희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살해를 해야죠. 이렇게 큰 돈을 찾아줬는데. 아닙니다. 살해받으려고 찾아준 거 아닙니다. 그냥 주운 거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이난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희는 잡은 팔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소리를 들어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이난이 머뭇거렸습니다. 자존심은 밥을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생존 본능은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걸 찾아줬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사진을 지켜줬다고요. 밥 한 끼 대접 못하고 보내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요. 서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고마워하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오소박한 대답에 서희의 마음이 또 한 번 덜컹했습니다. 스테이크도 아니고 뷔페도 아니고 고작 국밥이라니요. 이 청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서희는 앞장서 파출소 문을 열며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국밥 먹으러 가요? 제일 맛있는 집으로 가요.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이난의 등 뒤로 가로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서희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걸음걸이마저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일까? 이번에는 진짜일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채 서희는 이난을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고 나란히 걷기를 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청년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이 구수한 사투리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이소. 몇 분입니까? 서울역 근처 허름한 순대 국밥집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뒤섞인 식당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서희의 등장에 식사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테이블과 낡은 의자. 평소라면 그녀가 발조차 들이지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보다 중요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기적의 실마리가 이곳에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서희가 익숙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뽑아 의자를 닦았습니다. 이나는 쭈뼛거리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뒤섞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런 곳까지 오시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나도 국밥 좋아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먹어요. 서희가 미소 지으며 이난을 안심시켰습니다. 곧이어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자 이난의 눈이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3일을 굶은 위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난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후후 불지도 않고 마시듯이 먹는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짐승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짠하기도 했습니다. 서희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을 들이켜는 목을대,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이마, 밥알 묻은 입가까지. 모든 것이 죽은 남편 최진수와 겹쳐 보였습니다. 진수 씨, 당신도 배고프면 저렇게 급하게 먹곤 했었지. 서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깍두기 접시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체하겠어요. 네. 컵. 쿨럭.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난이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급하게 먹은 탓에 온몸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좁은 식당 안은 날로 열기까지 더해져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그의 이마와 목줄기를 타고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후. 덥다. 이나는 답답한 듯 점퍼를 벗어 옆 의자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셔츠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낡은 셔츠의 윗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목을 죄고 있던 단추가 풀리자 이나는 셔츠깃을 양옆으로 젖히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냅킨으로 목덜미와 쇄골 부근의 땀을 벅벅 닦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서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서희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이난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셔츠깃 사이로 드러난 붉고 선명한 자국. 그것은 흉터였습니다. 마치 붉은 초승달이 뒤집힌 것 같은 기묘한 모양의 화상 흉터. 25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아, 안 돼. 저건. 서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 실종 당시 나이와 똑같은 27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붉은 달 모양의 화상 흉터까지.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우연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학생. 잠깐만 이난이 놀란 토끼 눈으로 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서희의 떨리는 손가락이 이난의 쇄골을 가리켰습니다. 그 목의 흉터. 이난은 쑥스러운 듯 셔츠깃을 여미며 웃었습니다. 야, 이거요?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대인 거라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보육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서희가 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내의 핏덩이 때 버려졌는데 그때 이미 화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치료를 제때 못해서 흉터가 남았다고.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였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아들, 내 새끼 윤우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렀습니다. 재벌가에는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시아주버니 최 전무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라든가 가족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옆에 둔 낡은 배낭을 끌어당겼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서희의 심장을 긁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낡아 빠진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인조 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수첩. 그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비닐 커버 안쪽에 끼워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반쪽짜리지만요. 이난이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사진을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스티커 사진. 비록 색은 바래고 코팅은 벗겨졌지만 형체는 또렷했습니다. 25년 전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그 품에는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헉, 서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틀어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서희의 남편 최진수였습니다. 저 아기는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 윤우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보육원 앞에 버려졌을 때 베넷 저고리 주머니에 들어 있었대요. 유일하게 저랑 같이 발견된 물건입니다. 이난의 손가락이 사진에 찢어진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거칠게 찢겨나간 단면? 그것은 누군가 억지로 떼어낸 흔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쪽짜리입니다.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쪽은 찢어져서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찢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이난의 덤덤한 목소리가 서희의 가슴을 후팠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가방 안 지갑 속에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서희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나머지 반쪽. 두 사진을 합치면 완벽한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이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거친 손 위 고운 아이가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손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학생? 아니, 이난 씨. 네, 회장님. 지금 하는 일은 있어요. 거처는 있고 이난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귀가 빨개졌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쫓겨나고 고시원에서도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서희가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댁으로 가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집 정원사가 그만둬서 사람이 필요해요. 나무도 손봐야 하고 잔디도 깎아야 하는데 힘쓰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던 참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원사는 멀쩡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두고 지켜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의 눈을 피해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집으로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정원 관리요?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요. 힘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이난 씨 손을 보니 일을 야무지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요. 이난은 망설였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저런 눈으로 봐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숙식 제공해 줄게요. 월급도 넉넉히 줄 거고. 갈 곳 없으면 일단 와서 지내봐요. 정 힘들면 그때 나가도 되니까. 서희의 간곡한 제안에 이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켜만 주시면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원 원장님 어깨 넘어 가지치기는 좀 배웠습니다. 나무 살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면 됐어요. 서희는 냅킨으로 눈가를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뚫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나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추위와 싸우던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님의 차를 타고 가다니요. 이게 다 그 낡은 지갑 덕분이야. 아니, 어쩌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도우신 걸지도 몰라. 긴장이 풀리자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서희는 백미러를 통해 잠든 이난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 금세 곤히 잠든 모습이 영락없는 25년 전 아기 때 그대로였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엄마의 슬픈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어미 사자의 눈빛, 그리고 25년간 자신의 눈을 가리고 아들을 빼돌린 자들을 향한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윤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널 이렇게 만든 짐승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해.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 다음은 아들을 버린 짐승들을 사냥할 차례였습니다. 잠시 후 차가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형 그룹의 본가. 최 전무가 그토록 탐내던 그곳에 진짜 주인인 이난이 25년 만에 발을 들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원의 조명들이 마치 잃어버린 주인의 귀환을 환영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층 테라스 어둠 속에서 뱀 같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는 남자. 바로 서희의 시아주버니이자 그룹의 실세인 최필수 전무였습니다. 그는 죽은 동생 최진수의 자리를 대신해 회사를 장악하려는 야욕에 불타는 인물이었습니다. 재수 씨가 웬 놈을 하나 달고 왔네? 거참 흥미롭구만. 그의 시선이 차에서 내려 짐을 챙기는 청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이난의 눈매. 그 순간 최 전무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악인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 노무. 설마.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자신이 25년 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동생,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내다버렸던 조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서희의 저택정원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화롭던 아침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이 나무가 왜 이래?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 서희가 정원 한가운데 심어진 반송, 소나무의 일종, 한 그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아들 윤우가 태어난 날 남편과 함께 심었던 탄생 기념수였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도 서희는 이 나무를 아들처럼 여기며 매일 말을 걸고 눈물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떠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 정원사가 쩔쩔매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무병원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미 뿌리가 썩어서 가망이 없다고. 베어버려야 한다는데. 안 돼요. 절대 못 돼요. 어떻게든 살려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살려내란 말이야. 서희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을 찾은 다음 날 아들의 나무가 죽어간다니.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들의 앞날을 저주하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이난이 조용히 나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시들어가는 나무 기둥을 쓰다듬고 바닥에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전지가위를 꺼냈습니다. 잠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회장님 나무에 손을 대 정원사가 이난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말리려는 순간 청년이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네. 흙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져서 뿌리가 질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이난이 뿌리 근처의 흙을 걷어내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굵은 철사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조경 공사를 할 때 실수로 묻어둔 철사가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사는 뱀처럼 뿌리를 올가매어 영양분이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화병난 사람처럼요. 이난이 철사를 들어 보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화병난 사람. 청년의 무심한 한마디가 서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희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회장님이지만 속은 아들을 잃은 고통으로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인생과 똑같았습니다. 살릴 수 있겠어요? 서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난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랄 때 이렇게 숨막히는 기분 잘 알거든요. 이난은 그 길로 꼬박 반나절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뿌리를 조이고 있던 철사를 펜치로 끊어내고 썩은 뿌리를 도려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흙을 곡괭이로 일일이 파내어 숨구멍을 틔워 주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맺혔지만 청년은 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해야 해요. 그래야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해 진력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흠뻑 머금은 나무는 마치 깊은 숨을 몰아쉬는 듯 축 늘어져 있던 가지 끝이 미세하게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았다. 나무가 살았어. 서희는 나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가 살아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은, 그리고 그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질식해가던 운명을 끊어내고 살아남았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2층 테라스에서 지켜보던 최 전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저 노모. 보통이 아니야. 내 동생 나무를 살려내? 감히. 최 전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놈은 단순한 정원사가 아니다. 자신의 목통을 조여올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 우리 집에 들어온 저 정원사 놈. 정체가 뭐야? 쥐도 새도 모르게 뒷조사해. 당장 악마의 레이더망에 인한이 포착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저택에 감돌던 정적은 깨졌고 이제 숨막히는 진실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형 그룹의 실세이자 이 저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최필수 전무가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 달리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목격한 장면, 죽어가던 나무를 맨손으로 살려낸 그 낯선 정원사의 존재가 가시처럼 그의 목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수시 최 전무가 거친 목소리로 서희를 불렀습니다. 서희는 정원에서 인한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순식간에 싸늘한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일찍 퇴근하셨네요, 아주버님. 이 거짓골을 한 놈은 누굽니까? 품격 떨어지게 아무나 집에 들이고 그래요. 최 전무가 인한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경멸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눈동자에는 늙지 않는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는 것, 그것도 재수 씨가 직접 데려왔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에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희는 표정을 싹 굳히며 인한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마치 독수리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닭처럼 본능적이고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원사예요. 아주버님은 신경 끄세요. 제 집 사람입니다. 제 집 사람. 그 단어가 최 전무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정원사. 참,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을 데려와서는. 최 전무는 코웃음을 치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는 서희를 지나쳐 묵묵히 흙을 고르고 있는 인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정원의 흙을 지식였습니다. 인한은 고개를 숙인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의야, 최 전무가 지팡이로 인한의 흙 묻은 작업복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부르는 신호가 아니라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치우라는 듯한 모욕적인 손짓이었습니다. 인한이 작업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집에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교육을 못 받았나? 최 전무가 지팡이 끝으로 인한의 턱을 들어 올리며 윽박질렀습니다. 고개 좀 들어봐라. 낯짝 좀 보자. 인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서희 회장의 입장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턱을 건드리는 거만한 중년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석양빛이 인한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맑고 깊은 갈색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한이 또렷하고 굵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떤 재벌보다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인한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헉, 최 전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치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최 전무는 보고 말았습니다. 인한의 눈, 그 눈은 자신이 2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조작해 죽음으로 몰고 갔던 동생 최진수의 눈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동생의 마지막 눈빛이 지금 눈앞의 청년에게서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수는 죽었잖아. 내가 죽였는데 공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동생이 죽은 며칠 후 낯선 지방 보유권 쓰레기통 옆에 내다버렸던 2살배기 조카 윤우. 울면서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큰아빠, 가지 마라고 애원하던 그 어린아이의 눈빛이 지금 이 건장한 청년의 눈빛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너, 이 새끼. 누구야? 최 전무가 악을 썼습니다.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정체가 뭐야? 누가 보냈어? 도둑이 제 발저린 격이었습니다. 이나는 최 전무의 과잉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사 강인한입니다. 전무님은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난이 한 발짝 다가서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누구랑 담기라도 했습니까? 그 말은 최 전무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최 전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었어. 그 핏덩이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제 발로 찾아왔단 말이야. 엄습하는 공포 뒤로 본능적인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놈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놈은 진짜다. 자신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회장 자리, 대형 그룹의 주인 자리를 위협할 유일한 적통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추악한 범죄가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최 전무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가 이난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릴 테니까. 최 전무는 도망치듯 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떨리는 뒷모습은 그가 얼마나 큰 공포에 질려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나는 멀어지는 최 전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서희가 다급하게 다가와 이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랐죠?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죄 지은 게 많으면 겁이 많아지는 법이거든요. 아닙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전무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너무 무서워하시던데요. 이난의 말에 서희는 속으로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섭겠지? 자신이 죽이려던 조카가 25년 만에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으니 최 전무의 반응은 서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최 전무가 저토록 놀라는 것은 이난이 바로 죽은 남편의 아들, 윤우가 확실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적의 공포는 곧 아군의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최 전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저 인간이 이난이를 해치기 전에 확실하게 끝내야 해. 그날 밤 최 전무는 자신의 서재에서 비서실장을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정원사 놈 뒷조사해. 당장 최 전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출신 보유권부터 과거 행적, 만나는 사람까지 싹 다 털어와. 먼지 하나까지 다 찾아내란 말이야. 비서실장이 나가자 최 전무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꺼낸 것은 25년 전 자신이 빼돌렸던 회사 기밀 서류와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탐욕의 증거이자 동시에 이난을 파멸시킬 무기였습니다.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더들 놓아야겠다.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하고 더러운 더들, 그의 눈빛의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난을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거나 감옥에 쳐넣을 계획이었습니다. 25년 전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악마의 계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저택의 밤, 가장 치명적인 음모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 대형 그룹 본가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요를 깬 것은 2층 서재에서 터져나온 최 전무의 날카로운 고함이었습니다. 비상사태다. 당장 경찰 불러.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출입구 다 봉쇄해. 잠옷차림의 서희가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주버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최 전무는 핏대를 세우며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과장된 몸짓과 비통한 표정,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재수 씨, 큰일 났어요. 금고가 털렸습니다. 회사 매각 관련 1급 기밀 서류랑 비자금으로 쓸 수표 5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서류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도둑이 들어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요. CCTV도 깨끗하고요. 이건 분명 내부 소행입니다. 최 전무는 뱀 같은 눈으로 창밖 정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놈 짓이라고요. 그의 시선 끝에는 아침 일찍부터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이난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모습. 서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강인한 군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 저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딱 일주일 됐죠? 저놈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최 전무는 서희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이미 짜인 각본대로였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 3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난은 정원에서 호스를 든 채 경찰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강인한 씨 되십니까? 특수절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이난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절도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왜들 이러세요? 이난이 거칠게 반항하자 경찰 2명이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서희가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멈추세요. 아직 증거도 없잖아요.
우리 집 직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증거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놈이 기거하는 별채부터 뒤져봐 최 전무의 호통에 형사들이 이난이 머무는 별채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난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도둑 누명을 쓰다니요. 뒤져보세요. 저는 10원 한 장 훔친 적 없습니다. 제 결백은 하늘이 압니다. 형사들은 이난의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엎고 옷장을 탈탈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옷가지와 수첩, 그리고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뿐이었습니다. 없는데요? 전무님, 착오 아니십니까? 형사의 말에 서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최 전무가 지팡이로 천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숨긴 채 그는 사냥감을 옥죄는 사냥꾼처럼 말했습니다. 저기, 텍스가 좀 헐거워 보이는데? 저기를 뜯어봐위 형사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 마감재를 뜯어냈습니다. 후두둑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 하얀 종이 뭉치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1억 원짜리 자기압수표 뭉치와 대외비 도장이 찍힌 기밀 서류들. 이난의 좁은 방바닥이 순식간에 훔친 돈과 작물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뭐야? 기나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숨겨놓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아주 대범한 놈이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감히 회장님 댁 별채 천장에 작물을 숨겨 최 전무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서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난 씨, 말해봐요. 아니라고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희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이난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해도 이분만은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습니다. 회장님, 저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저게 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닥쳐라, 이 도둑놈아.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최 전무가 이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이난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최 전무는 미리 불러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찍어요. 다 찍어. 이놈이 바로 재벌 회장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한 꽃뱀이자 사기꾼입니다. 나이든 여자한테 빌붙어서 한미천 잡으려던 파렴치한 놈이라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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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이나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재벌가 침투한 꽃뱀 정원사 그네를 원수로 갚은 20대 노숙자.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나는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경찰들이 그를 거칠게 밀어넣으려 하자 이난이 억울함에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이난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억울함 속에서 터져나온 본능적인 절규였습니다. 엄마도 저 버릴 때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이난의 절규가 서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울면서 찾았을 그 이름. 하지만 최 전무가 서희의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독을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재수 씨. 저놈이 이제 엄마 타령까지 하네. 미리 조사해서 재수 씨 아픈 구석까지 다 파악하고 접근한 거야? 아주 질이 나쁜 놈이라고. 속지 마요. 서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매도, 흉터도, 사진도 다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인안을 태우고 멀어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물로 떨어진 수표와 서류, 그리고 인안의 개인 물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수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장으로 끌려간 이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릴 때 버림받았을 때도 이랬을까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존재 자체가 죄였던 걸까요? 난 안 훔쳤어. 난 떳떳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그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압수된 물건 속에 진실을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최 전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홀린 듯 별채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이 휩쓸고 지나간 이난의 방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뜯겨나간 천장 텍스, 뒤집힌 매트리스,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옷가지들. 난장판이 된 방바닥에는 주인을 잃은 이난의 채취만이 희미하고 쓸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서희는 멍하니 방 한가운데 서서 아들이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그 순간의 공포서린 눈빛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눈을 보고도 끝까지 막지 못했어. 그때 서희의 발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채였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책상 밑 구석으로 굴러떨어진 손가락만 한 건전지 하나였습니다. 서희는 허리를 숙여 건전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순간 아까 경찰이 이난을 연행할 때 있었던 일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경찰이 증거물이라며 이난의 가방을 압수할 때 이난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다발도 기밀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겨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아 빠진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발 그건 조심해주세요.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그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끌려가면서도 그 기계만은 지켜달라고 애원하던 이난의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유일한 가족? 고작 고물 카세트 플레이어가 가족이라니. 서희는 손에 쥔 건전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 강렬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직감, 혹은 죽은 남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 서희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곧장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2시. 도시는 잠들었지만 진실을 향한 엄마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당직을 서던 형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가 한쪽 신발이 꺾인 채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이 야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압수품 좀 봐야겠습니다. 서희가 숨을 몰아쉬며 손에 쥔 건전지를 형사의 코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강인한 씨 가방에 있던 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지금 당장 내놔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예. 아, 그거요. 다 부서진 고물 같던데요. 그리고 규정상 증거물이라 함부로 내드릴 수는 없는데 제 물건 훔쳐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피해자가 확인 좀 하겠다는데 그게 안 됩니까? 지금 당장 가져와요. 서희가 책상을 내리치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없고 새끼를 찾는 어미의 광기만이 번뜩였습니다. 기세에 눌린 형사가 찔끔하며 증거물 보관함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1990년대 말에 생산된 구형 모델. 곳곳이 깨져 있고 떨어져 나간 부품을 검은 절연 테이프로 층층 감아놓은 볼품없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테이프가 닳도록 만지고 닦은 흔적에서 이난이 이 물건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플라스틱 덮개를 열고 방바닥에서 주워온 건전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소리가 나와야 해, 신이시여, 제발. 서희는 기계를 어루만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치지직 오래된 기계가 힘겹게 돌아가는 기계음과 함께 낡은 테이프가 긁히는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형사가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 보세요. 고장 났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걸 씁니까? 버려도 안 가져갈. 그때였습니다. 잡음 사이를 뚫고 희미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서희야, 들려? 서희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잊지 못할 목소리. 2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최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사과 안의 공기가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형사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카세트 플레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잡음 섞인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윤우가 오늘따라 잠을 안 자네. 아빠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녹음해. 나중에 우리 윤우 크면 들려주자.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남편이 갓 태어난 아들에게 들려주겠다며 사고 당일 밤새 녹음했던 그 테이프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유품이 돌고 돌아 아들의 손에 들려 돌아온 것입니다. 테이프 속 남편은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윤우야, 사랑하는 우리 아가. 아빠는 우리 윤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돈 많은 부자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그리고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부르던 음정 박자 다 틀리지만 사랑만은 가득했던 그 서툰 자장가였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남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경찰서 바닥을 적셨습니다. 서희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품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진수 씨. 흐흐. 당신 맞지? 당신 목소리 맞잖아. 흐앙. 25년의 세월을 건너뛴 목소리. 이난이 했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이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 아이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춥고 배고픈 밤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고시원 쪽방에서, 공사판 컨테이너에서.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마다 이 낡은 기계를 끌어안고 아빠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을 어린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서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 새끼를, 내 아들을 도둑놈으로 몰아넣다니. 내가 죽을 죄인이야. 으하악, 서희의 처절한 절규에 경찰서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졸고 있던 다른 형사들도, 조사를 받던 잡범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비극적인 모성애의 폭발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 목소리가 누군데요? 형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의 확신, 그리고 내 새끼를 찾았다는 환희와 분노가 뒤섞인 강렬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형사에게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입니다. 25년 전에 죽은 내 남편 목소리라고요. 그리고 서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치장 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당신들이 가둔 그 아이가 25년 만에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요. 예. 아, 아드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형사가 말문이 막혀 벙어리처럼 서있자 서희가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지금 당장 유치장 문 열어요. 내 아들 꺼내야겠어. 당장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진실의 증거이자 25년간 고통받은 아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차가운 법과 이성으로 무장했던 경찰서 안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유치장 안에 이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이제는 지쳐버려 하얗게 타버린 재가 되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절망감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믿었어. 세상이 나한테 친절할 리가 없는데 이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일 굶은 배보다 사람을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배신감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은 듯이 살 걸, 주제넘게 행복을 꿈꿨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힘없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뚜벅, 뚜벅. 그때 철창 너머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의 군홧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하이힐 소리. 그리고 낯익은 하지만 물기에 젖어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난씨. 아니, 윤우야. 이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창에 매달려 있는 서희가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던 우아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미쳐버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난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희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내가 널 못 알아봤어. 내 새끼를 바로 앞에 두고도. 서희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이난의 얼굴을 만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난은 멍하니 서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라니요.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엄마라고 우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또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시려고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난이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서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대이고 상처받았으면 친엄마의 눈물조차 믿지 못하고 저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윤우야. 이거 봐. 이거 내 거잖아. 서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다시 한번 남편의 자장가가 좁은 유치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우야, 사랑해. 아빠가 지켜줄게. 자장 기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춥고 외로운 고시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자신에게 남겨준 유일한 온기. 그 목소리가 왜 회장님의 손에서 들리는 걸까요? 이 목소리. 내 남편이야. 내 아빠라고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25년 전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너야? 내 쇄골에 있는 흉터? 그거 내가 그랬어. 내가 갓난쟁이 때 내가 분유 먹이다가 된 거야?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이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리고 내 지갑에 있던 사진 반쪽. 서희는 급하게 지갑을 꺼내 찢어진 사진 반쪽을 이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난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경찰이 압수하지 않고 돌려준 낡은 수첩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25년간 헤어져 있던 두 개의 찢어진 사진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서로 맞닿은 절단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남편과 서희, 그리고 아기가 함께 웃고 있는 완벽한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인한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철창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미치도록 찾아 헤매던 엄마가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예요. 이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서희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윤우야? 내 새끼 윤우야. 엄마. 흐흐. 엄마, 이나는 철창 사이로 뻗어온 서희의 손을 잡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25년의 세월을 녹이는 혈육의 온도였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부서져라 부여잡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지켜보던 형사들과 비서실장마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핏줄의 끌림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서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닦으며 인한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하고 매서운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누명을 쓴 범죄자 신분이었고 밖에는 아들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너 금방 꺼내줄게. 그리고 서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널 이렇게 만든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뼈를 갈아서라도 갚아줄게. 이제 그녀는 기업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어미 사자였습니다. 서희는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서를 뒤집어 놓으며 이난을 보석으로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최 전무가 심어놓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거기가 어딘데요? 25년 전 회장님 댁 운전기사였던 박 기사가 입원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위독한데 죽기 전에 회장님은 꼭 뵙고 싶다고 난리랍니다. 서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박 기사, 남편이 사고를 당하던 날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 그리고 남편 장례식 직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 사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차 대기시켜요. 당장 갑니다. 서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25년 전 남편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밤공기를 가르는 그녀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외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요양병원. 복도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독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가장 안쪽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드르륵 병실 문을 열자 앙상하게 마른 노인 하나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던 운전기사 박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죽음을 앞둔 초라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가 들어서자 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박 기사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노인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죽던 날 운전대를 잡았고 그 직후 증발해버린 배신자였으니까요. 용건만 말해요. 왜 찾았어요? 죽기 전에 돈이라도 필요합니까? 서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 기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죽을 때가 된 눈앞에 자꾸 사장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사장님 얼굴이. 박 기사의 고백에 서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다니? 남편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촌스러운 글씨로 신나는 고속도로 트로트 메들리라고 적힌 휴게소 가판대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보험입니다. 최 전무 그놈이 언젠가 저도 죽일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놈 몰래 그날의 대화를 녹음해 둔 겁니다. 서희가 놀라서 테이프를 낚아챘습니다. 최 전무요. 형님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요?
쿨럭. 쿨럭, 박 기사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25년간 묻어둔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25년 전, 사장님 사고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최 전무가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잘랐습니다. 제가 차고에서 그걸 목격했습니다. 뭐라고요? 서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니. 믿었던 가족이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니.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제 딸 목숨을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내 딸내미 학교 가는 길 조심해야 할 거라고.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겁한 놈이라 욕하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박 기사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갓난쟁이 도련님을 버리라고 시킨 것도 최 전무였습니다.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가족 다 묻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어린 핏덩이를 버렸습니까? 당신이 사람이야. 서희가 박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도련님 우는 소리가 들려서 노인이 테이프를 가리키며 유언처럼 말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이 테이프에 그날의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제발 그놈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저승 가서 사장님 볼 면목이라도. 박 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요란하게 울리며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속죄의 증거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박 기사를 뒤로하고 테이프를 움켜쥔 채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서희는 차에 오르자마자 카오디오에 낡은 테이프를 밀어 넣었습니다. 경박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돌리자 노래가 뚝 끊기고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5년 전 젊은 시절 최필수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얘야, 박 기사, 처리했어. 전무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버립니까? 천벌 받습니다. 시끄러워. 이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진수 그놈도 죽었는데 핏덩이 하나 처리 못해. 너도 내 딸내미 고아 만들고 싶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방보육원 아무데나 갖다 버려. 원장한테 돈 좀 쥐어주고 입 닫게 하고. 그리고 너도 입 뻥긋하면 그날로 제삿날인 줄 알아? 탁, 녹음이 끊겼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희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아닌 시뻘건 살기가 눈빛에 서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새끼를 버려?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야. 이 녹음 테이프 하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살인 교사 혐의와 아동 유기 혐의가 입증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테이프는 이난이 최진수의 아들, 즉 진짜 핏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서희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최 전무는 아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회장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파멸이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차 돌려. 경찰청장실로 간다. 그리고 변호인단 전원 소집해. 지금 즉시 최 전무에 대한 고소장 작성하세요. 죄목은 살인교사, 영아 유기, 그리고 특경법 위반. 제가 직접 증거 제출하러 갑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낡은 트로트 테이프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악인의 목을 조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우야,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이제 다 끝내줄게.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 재계의 시선이 대형 그룹 본사 대회의실로 집중되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현장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에는 최필수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희 회장 해임안.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 전무가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동안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전과자 출신의 젊은 꽃뱀 사기꾼을 집에 들이고 그자에게 회사의 기밀까지 넘기려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꽃뱀 정원사 기사가 그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쐐기를 박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없이 그 사기꾼을 아들이라 부르며 회사를 물려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회사가 위험합니다. 저 최필수가 총대를 메고 윤 회장의 독단으로부터 대형 그룹을 지켜내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그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서희는 맨 앞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주주들은 더욱 동요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된 듯 보였습니다. 최 전무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그럼 윤서희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 없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매수된 이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전무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통기역. 쾅,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설 틈도 없이 한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회의 중에 감히 최 전무가 삿대질하며 소리치다 멈칫했습니다. 들어온 남자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던 정원사 강인한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 단정하게 넘긴 머리, 반짝이는 구두. 무엇보다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하고 기품 있는 눈빛. 그는 완벽한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웅크리던 노숙자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난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한지 수십 명의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자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경호원. 당장 저 사기꾼 놈 끌어내. 최 전무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이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로 대형그룹의 최대 주주가 된 사람입니다. 뭐? 최대 주주.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어. 최 전무가 비웃었지만 이나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윤서희 회장의 친아들이자 고 최진수 사장의 유일한 혈육임을 증명하는 국과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최진수. 대형 그룹의 창업주이자 전설적인 인물.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저놈은 고아원 출신 거지 새끼라고. 최 전무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이난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난은 가볍게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지 새끼라뇨. 말씀 가려서 하시죠. 작은아버지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청년의 눈빛에서 25년 전 자신이 죽인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인한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별표 준인한 별표입니다. 25년 전 당신이 지방보유권 쓰레기통 옆에 내다버린 그 핏덩이 윤우가 바로 접니다. 인한의 폭탄 선언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버렸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 전무님이 조카를 유기했다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지자 최 전무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모함이야. 증거 있어? 내가 버렸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 따위는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박 기사는 죽었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나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 기사가 남긴 유품.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라고 적힌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증거요. 원하신다면 들려드리죠. 아주 생생한 증거가 있거든요. 당신이 죽이려 했던 박 기사님이 목숨 걸고 지켜온 진실입니다. 이난이 회의실 마이크에 테이프 레코더를 갖다 댔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치익 잠시 후 소음이 잦아들고 25년 전 젊은 시절 최 전무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의 고성능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얘야, 박 기사, 처리했어. 전무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버립니까? 시끄러워. 이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진수 그놈도 죽었는데 핏덩이 하나 처리 못해. 너도 내 딸내미 고아 만들고 싶어.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다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AI로 목소리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최 전무가 단상으로 뛰어들어 카세트 플레이어를 부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난이 한 손으로 최 전무의 팔을 낚아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다져진 악력에 늙은 아기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방보육원 아무데나 갖다 버려. 그리고 너도 입 뻥긋하면 그날로 제삿날인 줄 알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던 최 전무가 실은 동생을 죽이고 조카를 버린 패륜하였던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주주들의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끌어내려. 살인마가 회장이 되겠다고? 미쳤군. 최 전무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난과 서희를 가리키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함정이야. 저것들이 짜고 나를 음해하는 거야. 증거 있어? 저 테이프가 진짜라는 증거 있냐고. 그때 서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증거요. 국과수 음성 분석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99% 일치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시킨 대로 내 금고를 털고 내 아들의 방에 돈다발을 숨긴 당신의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최 전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믿었던 신복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비서실장의 자백은 최 전무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결정타였습니다. 최필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그리고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전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던 손이 이제는 죄인의 굴레에 묶였습니다. 25년 전 죄 없는 조카를 버릴 때도 저 손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대형 그룹 전무야. 내가 최필수라고. 최 전무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경찰들은 그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추한 몰락을 생중계했습니다. 인과응보. 아기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했습니다. 최 전무가 끌려나가자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나는 흐트러진 온매무새를 다듬고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오늘부로 대형 그룹은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난의 당찬 포부의 주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정의의 승리에 대한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서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배고픈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을 든든한 아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5년을 끌어온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서희는 이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윤우야. 이제 집에 가자. 이난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 두 사람은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뒤로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1년 후 대형 그룹 본사 상무실. 상무님, 퇴근 안 하십니까? 벌써 저녁 8시입니다. 비서실장이 시계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윤인한, 구강인한,
이 결제 서류를 덮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가야죠. 어머니 기다리시겠네요. 이나는 이제 강인한이 아닌 윤인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 수업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공사판에서 다져진 특유의 성실함과 뚝심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낙하산이라고 수군거리는 대신 현장에서 발로 뛰며 땀 흘리는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나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골프 약속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 도착하자 현관 입구부터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버터나 치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톡 쏘는 매콤하고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난이 거실로 들어서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대형 그룹의 총수, 윤서희 회장이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뚝배기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성급 호텔 출신 요리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칼은 저에게 주십시오. 손 다치십니다. 아니야. 비켜봐, 내가 할 거야. 우리 아들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지. 서희는 고집을 부리며 서툰 솜씨로 팔을 썰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얼굴에는 2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엄마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차마 인기척을 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얼른 손 씻고 앉아. 다 됐어. 서희가 후다닥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재벌가 회장의 식탁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했지만 이난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연기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남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밥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먹어봐. 엄마가 인터넷 보고 배웠어. 간이 맞나 모르겠네. 서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이난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짰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소금 조절에 완벽하게 실패한 게 분명했습니다. 혀가 아릴 정도의 짠맛이 입안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밥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어때? 맛있어.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왜? 맛없어. 서희가 금세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난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좀 많이 짜요. 소금통 쏟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 진짜. 내가 간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아유 속상해라. 먹지 마. 다시 끓여줄게. 요리사 불러야겠다. 서희가 찌개 그릇을 치우려 하자 이난이 재빨리 그릇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저 다 먹을 거예요. 짜다면서 왜 먹어? 몸에 안 좋아? 짜도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나는 찌개 국물에 밥을 쓱쓱 비벼 크게 한 입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건 또 싱거웠습니다. 짠찌개와 싱거운 계란말이, 기묘한 조화였지만 이난의 입안에서는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굶주렸던 사랑을 채우는 마디였습니다. 서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 파출소 앞 허름한 식당에서 걸신 들린 듯 국밥을 퍼먹던 그 헐벗은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안쓰러움에 눈물 흘리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배부른 행복감이 차올랐습니다. 이난이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서희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서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식탁 맞은편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한 끼를 위해 그녀는 그토록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나 봅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이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윤우야.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엄마 밥 먹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1년 전 서울역 쓰레기통 옆에서 느꼈던 뼈저린 허기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뱃속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 겨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어머니, 그리고 잃어버린 이름을 찾은 아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따스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된장찌개 해줄게. 그건 자신 있어. 내일도 짜면 저 파업할 겁니다. 어머, 얘 좀 봐. 알았어. 내일은 간 잘 맞출게. 거실에 모자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나레이션,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 이난 씨와 서희 회장님은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